1년에 1억개씩 찍어내던 손톱깎이가 있습니다. 전 세계 100개국 가까이 수출됐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50%에 달했던 부동의 1위였어요. 30억 인구가 이걸 쓴다는 얘기도 있었고 중국 총리가 이걸 들고 왜 우린 이런 거 못 만드냐 일종의 광고를 해주기도 했고요. 미국 보잉사랑 상표권 싸움이 붙었던 일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꽤나 익숙한 상표 777이라고 숫자 3개가 딱 박혀있는 거예요. 충남 천안에서 시작된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를 만든 분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사신 분인데요.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무학이었고요. 한쪽 눈과 다리가 불편한 장애를 안고 계셨는데요. 나이 40에 공장을 인수해서 이 손톱깎이 하나에 완전히 몰입을 했고요. 오직하게 한 우물만 파면 세계를 평정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걸 실제로 확인해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딱 20년 만에 글로벌 1위 브랜드로 성장시키면서 세계 무대에 이름을 남겼는데요. 집에 들어가서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고 자꾸 그국님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 없나 하고 자꾸 생각하다가 보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반드시. 하지만 최근에는 상속세 관련 이슈의 사례로 자주 등장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손톱깎이 하나로 세계를 제패한 대한민국 강소기업 37입니다. 1950년대만 해도 손톱깎이라는 건 정말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대부분 손톱을 가위나 칼로 다듬곤 했는데요. 이런 신박템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손톱깎이를 비교적 빠르게 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훗날 인생 아이템이자 브랜드 37을 일군 고 김영규 회장. 1935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소아 마비를 앓고 6.25 때 포탄 파편에 맞아서 한쪽 눈을 잃었고요. 다리에도 장애를 안게 됐는데 일사후퇴 때 가족들과 함께 남한으로 내려와서 천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20대 초반부터는 미군 부대에서 나온 물건들을 팔면서 생계를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자파상 같은 거였죠. 여러 물건들이 있었는데 유난히 잘 팔리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트림이란 이름의 미제 손톱깎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만족해하고 필요로 하는 걸 보면서 이걸 제대로 만들면 대박이 나겠다 한 거죠. 이 트림이 손톱깎이의 원조격인 전 세계 1위 브랜드였어요. 훗날 엄청난 승부를 벌이게 될 거란 걸 상상도 못했겠죠. 처음에는 재료라고 해봐야 미군 부대에서 나온 드럼통이나 깡통이 전부였습니다. 그걸 잘라서 얼기설기 손톱깎이를 만들었는데요. 그땐 손톱깎이가 아니라 손톱 뜯기 수준이었다고 해요. 예쁘게 이렇게 손톱을 자르는 게 아니라 손톱 뜯기기 일쑤였고요. 그리고 나이 40줄에 다 쓰러져가는 작은 손톱깎이 공장을 인수하고 37의 전신 대성산업을 세웠습니다. 처음에 공장에 가보니까 체계고 뭐고 엉망이었다고 해요. 길면 한 5년 동안은 내가 애를 먹어야 이게 정상적으로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부지게 마음 먹고 이제 목발을 짚고 공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기틀을 잡아나갔는데요. 처음부터 수출이 목표였다고 해요. 당시 정부 기조도 그랬고 뭔가 꿈을 크게 갖는? 근데 그때도 아까 그 미국산 트림이랑 독일, 일본 제품들이 꽉 잡고 있었고 금속 가공 기술에서도 차이가 커서 세계 무대는 그저 꿈이었습니다. 자체 브랜드도 없어서 OEM 방식으로 수출을 해야 했고요. 대신 버는 족족 전부 다 기술 개발과 공장 설비에 재투자를 했습니다. 1,000원 벌면 1,000원을, 10,000원 벌면 10,000원을 다. 일단 기술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손톱깎이 한 개 만들려면 공정이 한 40개 정도 거쳐야 하는데요. 금형, 열처리, 조립, 도금 등등 뭐 하나 쉽지 않고 또 기술이 필요했던 거죠. 미국 기업에서 하청을 받으면 그 본사 공장에 직접 가서 기계를 보고 배우고요. 거기에다가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새로운 걸 개발해냈는데요. 뭔가 배울 만한 게 포착이 되면 말도 안 통하는 해외 공장에서도 기계를 멈춰 세우고 유심히 살펴봤다고 하고요. 작업을 중단시키고 막 덜치고 막 봤어요. 나 그래요. 남의 공장에 가서. 그리고 한국에 와서 엔지니어들이랑 밤을 새서 이 공장 기계를 열어서 뜯고 씹고 그리고 새롭게 만들고 한 거죠. 연삭기라고 그라인더, 이 금속을 깎는 기계인데 수동이라서 분량도 많고 균질하지가 않으니까 분량률을 최소화하는 그런 자동 연삭기를 발명해낸 일화도 있었어요. 어쩌다가 나온 불량품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수출 비행기가 적도를 지나면서 화물칸 온도가 확 올라갔는데요. 손톱깎이 케이스에 곰팡이가 핀 거예요. 그걸 다 회수해서 미련 없이 싹 불태웠다고 하고요. 손실액이 2억 5천만 원이었는데 수출 기업에는 품질과 신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고 해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품질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서를 하지 않았어요. 이 품질의 핵심은 손톱깎이 날의 길이였습니다. 트림 같은 외국 제품들은 이렇게 날이 정확하게 이렇게 맞물리도록 설계가 됐는데요. 37은 아랫날의 길이가 이렇게 0.02mm 더 길게 만드는 방식을 고안했어요. 손톱이 더 부드럽게 잘리는 데다가 날도 쉽게 무뎌지지 않았던 거죠. 바이어들이 처음에는 이거 불량 아니야?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직접 써보고는 깜짝 놀랐다고 하고요. 손톱깎이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약간 날이 맞물리지 않게 돼 있거든요. 이게 기술의 핵심이었던 거죠. 열처리 공정도 품질의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무르지 않으면서 절삭력을 오래 유지하는 적정 강도를 찾기 위해서 몇 년을 연구 개발에 매달렸고요. 결국 최상의 강도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세계 최초의 품질을 갖추기까지 원자재 공급처의 역할도 컸다고 하는데요. 어딜까요? 포스코 15cm이라고 불리는 손톱깎이의 최적화된 탄소광을 생산했어요. 국내 업체들이 세계 무대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사용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OEM 생산 체계를 넘어서 자체 브랜드도 론칭했는데요. 777 럭키7이 세계 천지인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그 가방으로 유명한 37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제품 하나씩 단품으로 생산을 하다가 어느 날 아이디어를 하나 내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묶어서 세트로 팔면 더 잘 팔리지 않을까 한 거죠. 손톱깎이랑 쪽가위랑 뭐 여러 가지 미용 도구를 세트로 묶어서 판 게 미국 시장에서 제대로 터진 거죠. 얼마나 터졌냐면요. 1988년에 크리스마스 선물용으로 무려 110만 세트 주문이 들어오는데요. 문제는 납품까지 남은 시간이 딱 석 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평소 속도로는 한 60만 세트밖에 못 만드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안 올 이런 기획이기도 하니까 한번 해보자 한 거죠. 전 직원이 생산직, 사무직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공장을 24시간 풀로 돌려서 결국은 기한을 맞췄다고 하고요. 그 공장에서 상품이 줄줄이 나와서 이제 비행기에 실리는 걸 보면서 다들 뭐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았다고 해요. 이때 수출고가 500만 달러였는데 1년 만에 1000만 달러로 2배가 뜁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새로운 유통망을 뚫어보기로 하는데요. 세계적인 유통체인 월마트 납품에 성공하면서 탄탄한 공급처를 잡았습니다. 반응도 뜨거웠어요. 수주 물량도 계속 늘어나고요. K마트에도 물건이 깔리게 되고 유명 백화점에도 입점을 하게 되고요. 아까 그 트림이 꽉 잡고 있던 시장을 빠른 속도로 뺏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세계 1위의 자리에 올라선 거죠. 수출이 주력이다 보니까 IMF 때도 환율 변동에 가격 경쟁력이 살아나면서 더 잘 나갔다고 하고요. 그때쯤에 미국 보잉사랑 상표권 분쟁도 붙었어요. 보잉이 자기네 777기를 앞세워서 1990년에 먼저 등록을 해놨으니까 우리 거라고 한 거죠. 37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브랜드 이름이 정체성인데 지켜야죠. 보니까 미국 특허법은 우리랑 다르게 등록일이 아니라 사용일이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썼다는 증거만 찾아내면 되는 거였죠. 공장을 다 뒤지고 자료를 다 뒤져서 1984년에 미국의 777 상표로 수출했던 기록을 딱 찾아냈어요. 증거를 내미니까 결국은 같이 쓰자. 보잉이 양보를 한 거죠. 작은 한국 회사가 세계적인 대기업의 판정승을 거둔 사건이었습니다. 기사들도 많았는데 사파가 손톱깎이가 막 보잉기를 이렇게 딱 물어버리는 그런 사파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중 수교 이후에 중국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했는데요. 1997년 중국의 주룽지 부총리가 총리가 되기 전에 경공업 현장을 둘러보는 장면이 관영 CCTV에 방영됐거든요. 주 총리가 37 손톱깎이를 손에 들고 우리 중국 기업들은 왜 이렇게 좋은 제품을 못 만드냐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엄청난 대박 광고가 된 거죠. 한동안 중국에서도 난리였고요.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이 수입한 제품 1위가 삼성전자 애니콜이랑 37 손톱깎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세계적인 브랜드 이미지와 새로운 제품들을 앞세워서 한때 2천만 달러의 수출고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2003년에는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고요. 1975년 창업 이후로 적자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정점을 찍고 내리막을 타기 시작합니다. 너무 유명해지니까 복제품, 짝퉁이 판을 친 거고요. 중국에서 나이키랑 아디다스에 이어서 6번째로 짝퉁이 많은 상표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짝퉁을 다 사들여서 용광로에 불태워 녹이면서 강하게 대응을 했는데요. 중국산 저가 제품들의 품질이 좋아지고 또 철강 원자재 값도 오르면서 여러 가지로 악재가 겹쳤습니다. 이렇게 한 우물만 파오다가 새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바이오 벤처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그리고 김영규 회장은 일종의 보너스 개념으로 370억 원 상당의 주식을 회사와 임직원, 가족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일이었는데 이게 기업이 크게 흔들린 발단이 됐죠. 2008년에 김 회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상속세 이슈가 터진 겁니다. 증여자가 5년 내에 사망을 하면 증여가 상속이 되면서
상속세를 더 내야 했는데요. 가족들이 임직원들에게 증여된 주식에 대한 상속세까지 모두 다 부담을 해야 했던 거죠. 워낙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대한 세금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가족들도 난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상속세 부담에 회사 지분 240만 주 가운데 200만 주를 팔아야 했습니다. 이걸 중회홀딩스가 샀는데 손톱깎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아까 그 바이오 회사만 놔두고 3M은 다시 매물로 내놓게 되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이걸 다시 가족들이 지분을 회복하면서 회사를 되찾아오긴 했는데요. 아까 그 짝퉁이랑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분 구조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경쟁력이 확 떨어졌고요. 후발주자로 치고 올라온 중국 기업 르메이에게 세계 1위 자리도 내주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상속세 관련 전문가 토론회도 열렸던데요. 좀 특별한 케이스긴 하지만 3세븐의 사례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더라고요. 이 밖에도 유니더스, 라겐락, 농우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상속세 관련 이슈가 있었던 기업들인데요. 지난 7월에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요, 요 손가락 하나 정도 크기 되는 이 자그마한 손톱깎이를 붙잡고 3세븐의 엔지니어들은 말 그대로 끝장을 봤습니다. 한 분야에 몰입해서 한 우물만 파고 들어간 결과 가슴 한가운데 이 메이드 인 코리아를 새긴 이 손톱깎이를 세계 최고의 제품으로 만들어냈고요.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쭉 회자되고 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우물을 파고 계신가요? 혹시 한 번 듣고 며칠 동안 머릿속을 맴돌았던 그런 노래 있어요? 생각나는 거? 후크송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중독성이 아주 강한 이 노래를 꼽는 분도 많을 텐데 조강지처가 좋더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 조강지처가 좋더라. 차 타고 라디오 틀면 바로 나오는 그 노래 있잖아요. 이거 들으면 약간 참을미 날 것 같다는 사람도 있던데 이거 만든 사람한테는 상 줘야 돼. 그럼 혹시 의외로 한국이 전 세계에서 1위 찍는 브랜드 뭐 있을까요? 글로벌 탑! 얼마 전에 3세븐 편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중국한테 1위를 뺏겼죠. 근데 부탄가스는 아직도 우리가 넘사벽입니다. 국이랑 찌개 좋아하고 삼겹살 구워 먹는 거 저는 그거 제일 좋아하는데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딱 맞는 아이템이죠. K푸드 열풍이 불면서 수요가 또 확 늘었다고 하던데요. 전 세계적으로 1년에 4억 개에서 5억 개 정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가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입니다. 1년에 2억 2천만 개 정도, 일본이 1억 2천만 개 정도 생산해서 2위고요. 오늘 주제인 이 브랜드가 탑을 찍고 있습니다. 맥스부탄 만드는 대륙제관이랑 그 안 터져요 이거 또 OJC, 화산까지 합치면 우리나라가 지구의 반을 먹고 있는 거죠. 반.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넘었다고 하던데 이 정도밖에 안 쓰나 싶은데요. 그만큼 앞으로 개척해 나갈 시장도 더 넓다는 거겠죠. 자, 이번 주제는요. 1970년대 후반에 처음 부탄가스를 도입한 이후에 지금까지 국내는 물론 세계 1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브랜드 국민연료 썬연료입니다. 부탄가스로 글로벌 탑을 찍은 회사, 그리고 그 회사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평안남도 대동군의 한 농촌마을에서 태어난 현진국, 썬그룹 창업주. 6.25가 터지고 1.4후퇴 때 배를 타고 무일푼으로 내려왔습니다. 인천 부둣가에 자리를 잡고 노역부터 보따리 장수, 좌판 행상에 택시 운전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고 하고요. 곧 신박한 아이템을 접합니다. 그때 미군 보급품 중에 지포 라이터가 있었거든요. 지포라는 상표잖아요. 기름 라이터를 통칭하기도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라이터 기름이 귀했어요. 이 기름을 떼다가 파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미군이 버린 깡통 같은 거를 주워다가 깨끗하게 씻고 라이터용 기름을 나눠 담아서 팔았던 거죠. 그러다가 변화가 생깁니다. 라이터가 원래 기름만 있었는데 가스 라이터가 개발이 되죠. 1950년대에 ST 듀퐁이 처음으로 이 평 하는 소리, 듀 평. 아무튼 라이터용 기름이 가스로 바뀌게 되면서 연료를 담는 캔이 모자랄 정도로 찾는 사람이 늘었고요. 1961년에 아예 이 캔 용기를 만드는 회사를 차립니다. 당시에는 함석판을 오려서 납땜을 해서 얼기설기 이렇게 만드는 수준이었는데요. 그래서 불량률도 50%에 달했는데 밤새 연구를 거듭해서 반년 만에 불량률을 20%대로 떨어뜨립니다. 가스라는 게 위험하잖아요. 처음에는 이 액화시킨 프로판 가스를 수돗물처럼 받아서 용기에 담아
남았는데 공장 바닥에 가스가 항상 이렇게 자욱하게 깔려 있고 창업주가 거의 목숨을 걸고 이 사업에 임했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니까 차츰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겠죠. 1974년에 회사 이름을 바꾸는데요. 그때쯤에 태양이라는 담배가 나왔어요. 뒤에 SUN이라고 적혀 있고 썬담배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때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자 할 때인데 외국인들을 타겟으로 한 아주 고급 국산 담배였고 인기가 많았는데요. 라이터 가스 이름을 썬 라이터 가스로 지은 거죠. 그리고 그 썬이란 이름이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신문을 보면은 등산이나 야영, 캠핑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탄가스용 가스버너도 등장하는데요. 이 휴대용 부탄가스, 원래 1930년대 유럽 쪽에서 처음 개발이 됐는데요. 그쪽은 뭐 끓여먹는 음식이 많이 없잖아요. 대중화가 안 되다가 1960년대 일본에서 지금이랑 이 비슷한 형태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창업주가 이 마루이치라는 일본 회사로부터 핵심 기술이 담긴 기계를 들여오고요. 1978년부터 휴대용 부탄가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라이터 기름에서 라이터 가스로 또 휴대용 부탄가스로 그 이름이 썬연료였던 거죠. 1980년대 이후로 뭐 레저 인구가 확 늘고 지난번에 아난티 편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해운대에 엄청나게 인파가 막 빠글빠글 몰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대만큼 시장이 커지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때 뭐 장작불에 솥단지 걸어가지고 뭐 끓여먹고 할 때니까 부탄가스를 쓴다는 건 비교적 상류층, 비싼 고급진 물건이었던 거죠. 써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써보니 휴대용 가스레인지. 근데 뜻밖의 호재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의외로 북한 이슈가 있었어요. 부탄가스가 힘을 발휘할 때가 위기나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또 그렇잖아요. 1983년에 이웅평 대위가 미그기를 몰고 내려왔었고 중공군 조종사가 망명을 시도했었는데 공습 경보가 울리면서 사람들이 막 지하철역으로 피신하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인터넷 같은 것도 없었으니까 인천이 폭격당했다 뭐 그런 소문도 퍼지고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사재기 품목에 이 부탄가스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 그런 도발 같은 게 자주 있었으니까 그 덕을 본 거죠. 슈퍼 이런 데서 라면이고 뭐 부탄가스가 아주 동나서 날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회사를 키우고 있었는데 1985년에 엄청난 사고가 발생합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부탄가스를 실은 트럭이 후진을 하다가 제품이 확 쏟아지면서 폭발을 한 건데요. 큰 피해가 있었어요. 남대문 상인들이 인천에 있는 공장 앞에서 농성을 하고 피해 보상해달라고 공장을 막 막고 출하를 못 시키게 하니까 공장 사람들이랑 난투극을 벌였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손해배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당시 돈으로 4억 원을 넘게 냈다고 하더라고요. 공장도 팔았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오랜 어떤 고통의 시간이 걸렸고 돈도 많이 들었고요. 하지만 이 사건 이후로 더 단단해졌다고 할까요? 고비를 넘기면 또 기회가 오잖아요. 86 아시안게임이랑 88 올림픽을 거치면서 변화가 생기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았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해보면 상상이 잘 안 되지만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 운동, 깨끗한 식당 만들기 운동도 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십니다. 거의 막 밀려 들어오는데 예쁘게 보여야 합니다. 뭐 이러면서 그때 뭐 식당에서 LP 가스통이나 도시가스를 사용했는데 테이블에 배관이 얼기설기 나와 있고 지저분하고 또 위험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으니까 정부에서 치우라고 한 거죠. 그래서 배관을 다 걷어내고 휴대용 부탄가스 레인지는 별도 배관 공사 같은 게 필요 없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부탄가스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 변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브루스타라고 지금도 많이 하죠. 나 어렸을 때는 거의 브루스타로 통용이 됐었는데 지금도 많이 해요? 다 브루스타? 그때 가스레인지 시장을 브루스타가 주름 잡고 있었죠. 아까 지포처럼 상표가 보통 명사화가 된 건데요. 1980년에 일본계 기업 한국 후지카공업에서 출시한 블루스타, 이 상표가 원조였습니다. 파란 별, 블루스타. 블루마블도 브루마블이라고 하잖아요. 비슷한 거죠. 썬연료의 창업주가 이 후지카를 찾아갑니다. 변화를 감지하고 발빠르게, 그리고 엄청난 제안을 하는데요. 뭘까? 브루스타랑 썬연료랑 규격을 맞추자, 표준화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표준화가 되면은 그 가스 새는 것도 방지를 할 수 있고 안전하고, 그리고 이 브루스타를 쓰는 사람들이 계속 썬연료를 재구매를 하는 거니까 와,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터지고 막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맞추자라고 한 게 전국적으로 수요가 늘고 기존의 설비를 풀로 가동해도 수요를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이 시기를 거치면서 완전히 다른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바캉스 처리되면 가격이 확 뛰고 500원 하던 게 막 2,000원이 되고 없어서 못 구할 정도라고 하니까 안 되겠다, 공장을 더 지어야 되겠다. 1990년에 천안 공장을 준공하고요. 태양산업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썬연료를 본격적으로 생산합니다.
해외 판로도 개척했는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게요. 일단 좀 끓여먹는 나라가 별로 없었어요. 일본이나 홍콩, 대만 정도였는데 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잖아요. 우리나라 가스안전공사 같이 다른 나라에서도 수출할 때 승인을 받아야 했던 거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떨어져도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또 고생을 거듭한 끝에 원인을 알아내고 안전 기준을 맞춰서 결국 처음으로 홍콩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가장 큰 시장이었는데요. 아까 일본에서 부탄가스가 처음 자리를 잡았다고 했잖아요. 당시에 최대 소비국이기도 했고요. 근데 1995년에 고베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한국산 부탄가스가 일본에 진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도 많이 도와줬잖아요. 지진 여파로 가스 공급이 끊기니까 휴대용 부탄가스의 수요가 확 늘었고요.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의 부탄가스가 필요했던 거죠. 당시 한국산 부탄가스는 한 캔에 500원 정도였는데 일본 제품 가격의 6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아주 저렴했고요. 하지만 기술은 뒤처지지가 않아서 안전하기도 하고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선연료가 일본 마루이치에서 기계를 들여와서 부탄가스를 생산했다고 했잖아요. 15년 전에 그랬던 나라에서 일본에 역수출을 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본 시민들의 모습에서는 식료품 가게 앞에도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회용 부탄가스가 가장 인기가 많고 이번 편 준비하면서 37편 생각이 많이 났는데요. 비슷한 점이 아주 많더라고요. 북한에서 6.25 때 내려와서 무일푼으로 시작한 거, 그리고 미군 부대에서 나온 물품으로 영감을 얻어서 발전을 시킨 거, 그리고 천안에 공장을 짓고 또 국내 최고를 넘어서 세계 무대를 제패한 것까지, 그리고 일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것까지. 아무튼 1998년에 창업주가 세상을 떠납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액화 프로판가스가 자욱하게 깔린 공장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서 캔 용기 안에 수돗물 받듯이 가스를 담아내던 그 창업주, 그가 만든 국민연료 썬연료는 지금도 세계 시장에서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뭐든 이런 업계 시조새 같은 분들 얘기를 들으면 참 웅장해지고 뭉클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다들 캠핑 좋아하시잖아요. 뭐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더라도 야외에 나가고 그럼 기분이 좋잖아요. 곧 이제 날도 풀리고 캠핑과 야영, 또 바깥놀이의 계절이 찾아오는데요. 구독자 여러분 모두 안전하게 즐기시길 바라면서요. 이번 편 마치겠습니다. 혹시 영화 타이타닉 본 적 있어요?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는 사랑 이야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은 딱 IMF 때였거든요. 그 가라앉는 모습이 나라 경제 상황에 비유되기도 했고요. 기업들 줄줄이 망하고 근무오기 할 때니까 외화 보지 말자 뭐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 타이타닉의 대흥행을 보고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기업이 있었습니다. 프라모델이라고 하죠. 플라스틱 모델. 유리 장식장에 전시하는 분들도 있고 국제 박람회까지 열릴 만큼 팬층이 진지하고 또 견고합니다. 집에 방 하나를 아예 작업실 겸 작은 쇼룸같이 해놓으신 분도 있죠. 오늘 주제인 이 브랜드가 우리나라의 마지막으로 남은 프라모델 생산업체입니다. 프라모델 말고도 고무동력기, RC카, 에어소프트건도 있고요. 최근에는 로보카 폴리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 한 페이지를 맡아온 곳이기도 한데요. 이 회사를 만든 사람 원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장인 정신으로 끊임없이 한우물만 팠고요. 여러 위기를 거치면서 100군데가 넘던 국내 경쟁업체들이 다 사라진 뒤에도 끝까지 살아남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회사를 만든 사람. 자, 이번 주제는요, 대한민국 과학완구산업의 개척자 아카데미 과학과 고 김순환 창업주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선생님이라고 하면 장난감이랑은 좀 거리가 있잖아요. 왠지 학용품이나 교과서 같은 게 더 잘 어울리고, 예전에는 공부 방해하는 거 가지고 다니고 하면 가방 검사도 하고 혼난 기억도 있는데요. 근데 애들한테 장난감을 만들어주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회사까지 창업하게 되는데요. 1934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순환이라는 이름. 서울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에서 과학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무선조종 비행기 같은 걸 만들어서 날리는 걸 좋아했고요. 손재주도 남다른 분이었어요. 어느 날 아이들한테 장난감 자동차를 만들어줍니다. 고물상에서 구한 나무판이랑 철사, 고무줄 조합으로 뚝딱뚝딱 만들었는데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도요. 옆반 선생님도 저희 반에도 부탁드릴게요 하고요. 심지어 부잣집에서 주문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출근은 삼선교 앞 초등학교로 하고 퇴근은 청계천 고물상으로 재료를 모아서 밤마다 전구불 하나 켜놓고 뚝딱뚝딱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드는데요. 와,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뭘까? 교사는 안정적이고 존경받는 직업인데 장난감 만드는 일을 한다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가족도 말리고 친구들도 말리고요. 너는 미래가 없다. 그런 말들이 떠나가지 않았지만 좋아해주던 아이들을 떠올리면서 8년간 잡았던 교편을 내려놓기로 합니다. 그때가 1969년 나이 36이었습니다. 도남동 전셋집 마당에 천막 하나를 치고 시작했는데요. 도구라고는 전기인도 하나랑 철사, 고무줄, 나무판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기서 작은 고무동력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하고요. 나무판 깎고 바퀴 달고 고무줄 붙이고 1인 가내수공업 수준이었지만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렇게 5년 천막을 나와서 삼선교 근처에 가게를 하나 냅니다. 파란색 간판을 걸고요. 아카데미 과학교재사. 뭔가 교육적인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아카데미. 장난감도 하나의 과학이라는 의미로 과학. 그리고 교육에 활용할 재료니까 교재. 이 세 단어를 모아서 만들었는데요. 나중에 회사가 커지고 교재 비중이 줄면서 지금의 아카데미 과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카데미 과학. 그 시절 과학은 밀어주던 정책이었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이 먹여 살린다. 정부가 이렇게 외치던 때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과학하는 마음을 기르자. 이런 구호들. 73년에 과학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요. 달력 보시면 4월 21일에 딱 찍혀있죠. 81년에는 과학 완구 제작 자체를 아예 국책 연구과제로 내겁니다. 좋은 장난감이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운다. 학교에서도 조립완구를 과학교재로 쓰기 시작하고요. 각종 과학 대회들도 열립니다. 예전에 고무동력기 만들어 보신 분 많으시죠? 학교 예선을 거쳐서 시도대회를 거쳐서 전국대회까지 가는 엄청난 대회가 있었어요. 무려 공군 참모총잠배, 공사운동장에서 모형 비행기들이 휙휙 날아다니고 아이들은 1초라도 더 날리려고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매년 참가하는 학생 수도 늘어나서요. 처음에는 2만 명, 그 다음에는 4만 명, 7만 명, 나중에는 10만 명이 참가했다는 기사도 있고요. 유명한 메이커가 코스모, 아카데미 과학. 이걸 잘 날리는 친구들 보면은 기술이 있었어요. U자 모양 나무살을 촛불에 잘 그슬려서 휘게 만드는 게 핵심이었고요. 분무기로 그 종이에 물을 뿌리는 애들도 있었는데 팽팽하게 하려고. 근데 잘못하면 나무살이 휘어져서 안 되고. 고무줄 전문. 우리 원래 이렇게 감잖아요. 기계로 이렇게 감는 애들은 좀 잘 사는 집 애들. 아무튼 아카데미의 주력이었던 프라모델 쪽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땐 일제가 엄청난 주도권을 쥐고 있었을 때인데요. 건담, 메칸더브이, 철인 28호 이런 만화가 유행하던 시절 아카데미 과학에서는 오리지널은 아니고 살짝 비튼 이름으로 예를 들면 기동전사 칸담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짝퉁이 아니고 약간 모조품 같은 느낌으로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출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짝퉁 느낌이지만 디테일은 수준급이었다고 하고요. 다른 회사보다 마감도 훨씬 깔끔했고 색감도 좋았다고 하고요. 80년대 아카데미가 잘 나가던 시절에 김순환 회장은 버는 족족 다시 투자를 했습니다. 매출의 10%를 무조건 기술 개발과 공장 자동화에 쏟아부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쪽이 결국은 디테일 싸움이잖아요. 군이나 기업에서 실제 도면 같은 걸 받기도 했지만 국군의 날 시가행진 같은 데 가서 직접 사진을 찍고 전쟁기념관도 가서 전시된 거 일일이 찍고 관찰하고 그때는 잘못하면 간첩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품질에 매달렸습니다. 또 장난감 하나 만들면 끝? 그게 아니고 애들이 직접 만들고 또 직접 굴려봐야 과학이지. 아카데미는 자체적인 행사도 많이 열었는데요. 전국 모형 자동차 경주대회, 모형 보트대회, 전자과학 공작대회까지 보여주기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과학 좋아하게 만들자 뭐 그런 느낌으로 조그만 자동차를 만들어서 경주하는 대회. 사실 아카데미는 80년대부터 매년 꾸준히 열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90년대로 넘어가면서 불이 붙습니다. 만화 달려라 부메랑 덕분이죠. 반에 부메랑 파냐 슈팅스타 파냐 이렇게 딱 갈렸어요. 쉬는 시간마다 미니카 들고 와서 이렇게 자랑하고 주인공의 차가 부메랑이고 슈팅스타는 이제 주인공은 아니었는데 더 멋있어. 그래서 슈팅스타가 더 인기가 많았었던. 이게 원래 일본 오리지널은 타미야라는 회사가 팔았거든요. 근데 비쌌어요. 그때 엔 환율도 지금 같지 않아서 초딩 어린 학생들한테는 뭐 거의 외제차 수준? 쉽게 만질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었어요. 국산 과학사들 제품들도 있었는데요. 성능이 좀 아쉬웠고요. 근데 아카데미에서 록버스터라는 국산 미니카가 나오면서 게임이 달라집니다. 싸고 잘 달리고 장난 아니었죠.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을까? 신기한 게 이런 쪽으로는 또 학부열이 엄청나서요. 특히 동네 형들 이상하게 그런 원리나 뭐 기술 같은 거를 척척 다
꿰고 있고 구리스 바르고 뭐 사포질하고 플라스틱 조립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전문가처럼 장난감에 접근을 하면서 기계장치나 과학에 더 흥미를 붙이게 됐던 거죠. 뭐가 좋아야지 제일 빨리 그때 블랙모터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요? 블랙모터? 엄청난 퍼포먼스. 그냥 회색 모터보다 훨씬 출력이 세고, 근데 아카데미 과학에서 슈퍼파워 블랙모터, 골드 블랙모터라고 출시를 했는데 진짜 멋있었고 갖고 싶었어. 그 모터가 열받으면 나는 냄새가 있거든요. 약간 건전지도 그 노란색 충전지가 있었는데 파워가 훨씬 센 그 블랙모터랑 충전지를 완전 풀충해가지고 딱 내려놨을 때 그 감동. 그리고 미니카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80년대 말에 홍콩 영화가 유행하던 시절, 주윤발, 장국영, 유덕화, 영웅본색, 첩혈상우 이런 영화들, 우리는 90년대 비디오 테이프로 돌려보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온 놀이, 바로 에어소프트건, 일명 비비탄 총이 이 초딩들 사이에서 희대의 놀이템이었습니다. 그때 주윤발이 쓰던 총이 권총 베레타였고요. 글록이라는 것도 있었고, 기관총은 우지, M16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카데미 과학에서 만든 콜트라는 총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집안에서, 아파트 복도에서, 또 놀이터에서. 특히 레밍턴이라는 샷건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놀이터의 판도가 완전히 재편이 됐습니다. 이렇게 장전을 하는 건데 저도 있었어요. 콜트를 허리춤에 차고 레밍턴을 들고 있으면 그날은 거의 놀이터 보스급. 요즘은 예전보다 더 정교해졌더라고요. 카구팔이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사용된 독일 제식 소총인데요. 인기가 정말 많고요. 아카데미의 에어건이랑 프라모델은 지금도 세계 5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는데요. 세계 시장으로 빠르게 진입을 한 게요. 아까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먼저 80년대부터 시작된 전자오락실의 유행. 장난감을 갖고 놀던 애들 손에 조이스틱이 쥐어진 거죠. 스트리트 파이터 2가 나왔을 때 선생님들이 막 잡으러 다니고 한판 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 선생님이 있고, 이런 위기감이 전화위복이 되는데요. 김순환 회장은 내수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겠다, 해외로 가보자. 1993년에 필리핀에 현지 법인을 세웠고요. 독일에도 판매 법인을 세워서 유럽이랑 미주로도 진출합니다. 1994년에 전국에 100여 군데 특약점을 운영하고 삼선교와 대치동, 용산에 AS 센터까지 운영하는 국내 최대 과학완구 메이커로 자리를 잡습니다. 오락실에 이어서 90년대에는 더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PC가 쫙 보급되면서 아이들 놀이문화에 컴퓨터 게임이 자리 잡게 된 거죠. 이때 세대를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동시에 경험한 세대라고도 하잖아요. 아까 왜 비비탄 총 들고 골목을 뛰어다니던 애들이 이제는 총싸움을 키보드, 마우스로 하는 거예요. 둠 시리즈, 퀘이크, 나중에는 레인보우 식스까지 장난감 만드는 회사들 공통의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1997년 뭐가 있었죠? IMF 외환위기. 큰 대기업들도 줄줄이 쓰러지는데 당연히 어려웠겠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의외로 더 큰 돈을 벌어들이게 되는데요. 그게 12월, 바로 영화 타이타닉이 개봉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초대박. 저도 그때 영구와 땡칠이 이런 거 말고 처음으로 영화관에 가서 봤던 영화가 타이타닉이었는데요. 중학생 때. 근데 이게 아카데미 과학이랑 무슨 상관이냐? 창고에 무려 12년 전에 만든 타이타닉 모형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영화랑 상관없이 타이타닉을 프라모델로 만들 수 있게 출시를 했는데요. 안 팔렸는지 재고가 쌓여 있었던 거죠. 오! 이거 되겠다. 미국이랑 유럽 프라모델 행사에 들고 나갑니다. 마케팅을 하고요. 결과는 60개국에서 주문 폭주, 50만 달러치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나라 전체가 IMF로 휘청이던 때에 아카데미는 창고 구석에서 기회를 건져 올린 거죠. 김순환 회장은 창업 40년 만인 2012년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그런데 그 직전 해에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사 로이비주얼과 함께 로보카폴리를 세상에 내놓은 거죠. 저희 애들도 정말 좋아해서 잘 보고 또 재밌게 가지고 놀았는데요. 아카데미 과학은 30년 전 미니카, 프라모델, 또 에어소프트건 세대를 지나서 로보카폴리 세대까지 확실하게 사로잡은 거죠. 한 시대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 장난감의 계보, 아카데미 과학도 아들이 이어받았습니다. 학창시절에 장난감에 둘러싸여서 자랐을 것 같은데 공부도 잘했더라고요. 연대 화공과를 나와서 미국 뉴욕대에서 MBA를 했고요. 김영관 대표 역시 아버지 뜻을 따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라모델은 그냥 장난감이 아니라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는 과학이다. 사실 8, 90년대 오락실, PC 보급보다도 요즘이 더 큰 위기란 얘기도 있는데요.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애들이 줄면서 문구업계, 완구업계 모두 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키덜트 팬층의 지지 속에 잘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김순환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추모의 뜻을 남겼습니다. 덕분에 어릴 적에 잘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 시절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에는 얼굴 한번 뵌 적 없는 사람들도 많았겠지만요. 그래도 그들의 기억 속에는 작지만 소중한 무언가가 선명하게 남아있었던 거죠. 자, 5월은 어린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괜히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달인데요. 학창시절에 만났던 선생님들,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주셨던 분도 생각나고 가끔은 인생의 작은 길잡이 같은 말을 건네주셨던 분들도 떠오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요, 마음속에 오래 남는 건 따뜻한 기억을 남겨주셨던 분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에는 어떤 장면이, 어떤 추억이 남아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장난감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나요? 자, 혹시 왕자 파스라고 들어봤어요? 왕자 플러스 파스, 프린스 크레파스인데 이거 알면 연식이 좀 되는 건데 7, 80년대 국민학생들의 로망이었다고 하고요. 저도 좀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요즘에는 안 나오나 근황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휘르키예에 수출이 되고 최근까지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 왕자 파스를 만든 회사 어딜까요? 바로 요걸 만든 회사입니다. 흰색 몸통에 위아래가 검은색, 그리고 똑딱똑딱 소리가 나는 볼펜. 내돈내산 경험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찾아보면 어딘가에 있긴 있고 관공서 같은 데 가면 꼭 있는, 처음 나온 게 1963년인데 심플한 육각형 디자인이 거의 그대로입니다. 60년 동안 44억 자루가 팔렸고요. 이걸 쭉 늘어뜨리면 지구를 15바퀴 돌 수 있다고 하고요. 기자 생활할 때도 쓸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쓰긴 썼는데 사실 좀 오래 쓰다 보면은 똥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손에도 이렇게 묻고. 아무튼 이 볼펜을 만든 사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걸 만들어낸 개척자 정신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전쟁과 취업난, 거기에 기술 장벽까지 여러 위기와 시련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도전한 사람이었는데요. 자, 이번 주제는요, 60년 전 크레파스로 시작해서 싸고 튼튼하고 우리 손에 익숙했던 153 볼펜, 그리고 네임펜, 매직펜, 보드마카, 플러스펜 등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써봤을 그 브랜드, 국내 문구업계 간판 회사 모나미입니다. 컴퓨터와 비행기, TV와 페니실린, 20세기를 풍요롭게 해준 위대한 발명품들입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볼펜인데요. 지금은 책상 서랍이나 필통 열면 다 들어있고 너무 일상적으로 돼버려서 존재감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됐는데요. 이거 없으면 엄청 불편하겠죠? 예전에는 필기구라는 게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펜대에 펜촉을 꽂고 잉크병에 찍어가면서 글씨를 썼는데요. 두 글자 쓰고 한 번 찍고, 한 글자 쓰고 또 한 번 찍고, 그 불편함을 날려버린 혁명적인 물건이 등장했으니 바로 모나미 153 볼펜입니다. 이 스테디셀러를 만든 사람, 고 송삼석 전 모나미 명예회장입니다.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6남매 중 막내로 자랐고요. 다 공부를 잘했어요. 형들은 의대 가고 누나들은 이대 가고, 아버지는 의대행을 원했는데 서울대 상대를 갑니다. 근데 시대가 평탄치 못했어요. 6.25 전쟁이 터지고 인민군에 붙잡혔다가 우여곡절 끝에 탈출하기도 하고 피난 간 부산에서 겨우 대학을 졸업했고요. 전쟁 직후니까 취직할 데도 없었는데요. 근데 25, 이게 용기일까? 아니면은 호기일까? 상공부 장관실을 찾아갑니다. 장관을 본 적도 없었는데 일자리를 소개받고요. 근데 회사 생활이 순탄치 않았어요. 첫 직장이 무역회사였는데 얼마 안 돼서 부도 위기를 맞습니다. 동료들은 다 사표를 내고 떠났는데 월급도 안 받고 6달을 열심히 일했다고 했는데요. 결국 회사는 문을 닫게 됩니다.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2년 반 만에 나와서 두 번째 회사를 들어갔는데 이 회사도 1년 반 만에 또 망했어요. 전쟁 직후고 경기 불황에 회사들이 픽픽 쓰러지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운명적인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광신산업이라는 회사 사장으로부터 일종의 동업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지분 10%를 받고 상무이사로 합류하는 조건. 근데 회사가 이전보다 훨씬 작은 회사였어요. 사장이랑 본인까지 딱 3명. 사무실도 사장의 2층 집 아래층이었고요. 스타트업 같은 거였죠. 원래
원래 일본에서 문구류를 들여와서 파는 회사였는데 50년대 말에 물감이랑 크레파스를 직접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술력이 없으니까 품질이 좋지가 않았겠죠. 직접 일본에 가서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물감이랑 크레파스 제조법을 배우고요. 그때 지은 이름이 모나미 물감입니다. 모나미 그림 물감 포스터 컬러도 있어요. 불문하게 심취한 직원이 있었대요. 불어로 내 친구라는 뜻이고요. 어린이들이 항상 가까이 두는 친구 같은 제품이 되겠다. 그리고 인생을 바꿔놓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해방부 최대 규모의 이번 산업박람회에는 여러 가지 제품과 연구품들이 저마다 그 특징을 자랑하고 있어 전시된 제품이 아니라 함께 참가한 일본 회사 직원이 손에 쥔 제품. 만년필도 아닌데 끝에가 거북이 머리처럼 하얀 몸통에 들락날락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잉크가 나오고 어떻게 잉크를 찍지도 않고 글씨를 계속 쓸 수 있지? 몸통에 잉크가 채워져 있나? 머릿속에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게 볼펜과의 첫 만남. 어떻게 하면 저걸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을까? 그 일본 직원한테 볼펜을 빌려서 분해를 해보니까 구조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플라스틱 관이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잉크가 조금씩 흘러나오게 돼 있는 원리였는데 농축 잉크를 집어넣는 기술이랑 또 그 잉크를 조금씩 흘러나오게 하는 볼펜 팁 기술. 쉬워 보였지만 당시에는 이런 제품을 만들 기술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일본 직원한테 제조업체를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당시 일본 직원이 한국에 신형 카시오 계산기를 10대를 들여와서 팔아야 됐는데 그게 엄청 비쌌거든요. 그 판매처까지 다 찾아주면서 가까워지고요. 일본의 오토볼펜이라는 회사 제품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회사 사장한테 우리를 도와준 분이다 이런 소개서까지 받게 됩니다. 바로 도쿄행 비행기를 타는데요. 목적지는 오토볼펜. 그 사장과 전무를 만나서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볼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당연히 쉽게 알려줄 리가 없겠죠. 볼펜 만들 공장은 있습니까? 유성 잉크는 제조 가능한가요? 맨 끝에 들어가는 볼은 만들 수 있습니까? 답은 전부 아니요. 어느 것도 갖춰지지 않는 게 현실이었고요. 그저 꿈 같은 상상이었을까요? 근데 그 일본 회사도 우리나라에 진출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기술을 가르쳐 드리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유성 잉크 제조 기술만 전수하고 다른 재료는 오토볼펜에서 수입해서 사용할 것. 완벽한 국산화는 아니었지만 됐다. 일단 시작하자. 그렇게 오토사와 계약을 맺고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100% 우리 기술로 순수 국산 볼펜을 만들어 보겠다. 일본 기술자 한 명이 와서 유성 잉크 기술을 가르쳐주고요. 당연히 잉크 말고는 나머지는 철저히 비밀이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기술로 우리 볼펜을 만들자. 연구원들이랑 밤낮으로 제작하고 실패하고 몇 달을 잉크가 나오다 말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1963년 5월 1일 마침내 세자루 볼펜이 끊임없이 선을 그려내는데 성공합니다. 딱 1년이 걸렸는데 저렇게 작은 회사에서 1년 동안 연구 개발을 하는 게 쉽진 않은 일이었죠. 완전 우리들은 그냥 만세를 불렀습니다. 만세. 여태 왔다 이거. 어떻게 이것을 시장에 침투를 시킬 것이냐. 그 생각은 미처 하지도 못하고 덮어놓고 이거 나갈 것이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뜨겁지는 않았는데요. 다들 만년필이나 잉크펜 쓰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새로운 필기구는 영 어색했던 거죠. 쓰다 반품하는 경우도 많고 잉크가 새면서 옷도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변상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아가고요. 어떻게 하면 이 편리한 신문물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이름하여 6탄 홍보전을 펼칩니다. 직접 관공서나 은행 같은 데를 돌면서 엄청나게 뿌리고요. 일단 한번 써보시죠. 이 물에 번지지도 않고 아주 편리하고 싸고 또 시간이 있으면 이 재미도 있더라고. 뭐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있대 애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어느 궤도에 올라가더니 그때부터는 기하급수로 늘었다. 적극적인 홍보 전략에 볼펜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습니다. 나중에는 스위스에서 볼펜 팁을 만드는 기계를 거금을 주고 사오거든요. 제조 기계까지 갖추면서 사세가 나날이 커가고요. 4년 뒤에는 아예 회사 이름을 모나미를 넣어서 바꿉니다. 근데 큰 위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불이 나서 기계도 다 타고요. 또 1974년에는 문구업계 최초로 기업 공개를 하고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는데요. 이건 왜 위기냐? 지금은 대박으로 여겨지는 일인데 그때는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세금 폭탄을 맞고 거래처도 끊기고 기업 망한다 뭐 할 때였으니까요. 날벼락이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품질이 워낙 좋고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도매상들이 세금을 다 내면서도 계속 거래를 이어나갔다고 하고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되는데요. 심각했던 게 동업자인 사장은
구속이 됐고요. 송명우 회장은 당시 부사장이었는데 조사를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관행이었다고 항변을 했지만요, 주가가 폭락하고 주식이 거의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추징금은 산더미처럼 쌓였고요. 개인 주주들은 회사 앞에서 연전옹성을 벌이고 진짜 회사 망할 뻔한 느낌이 제대로였는데요. 사장이 병보석으로 출소해서 모나미를 포기하자 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송삼석 당시 부사장은 반대를 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회사를 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포함해서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주저주저했던, 사장을 따라서 회사 문 닫자 했던 임원들이 나중에 다 같이 찾아와서 동참하겠다, 저희도 함께 십시일반으로 재산을 내놓겠다 하면서 극적으로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우리 집부터 내 개인 통장에 들어있는 것부터 전부 내놓겠다. 이걸 계기로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올라가게 됐고요. 그렇게 다시 생산 라인을 확보하면서 153 볼펜은 점점 볼펜의 대명사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1963년 출시 당시에 월 70만 자루 정도 찍었는데 1970년에는 월 300만 자루가 나갔고요. 1980년에는 월 700만 자루를 팔았다고 하는데요. 80년대 후반에 문구류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국내 시장이 확 위축됐거든요. 그럼 어디로? 해외 시장에도 과감히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1989년에 태국 공장을 시작으로요, 중국과 동남아에 판매 법인을 설립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개척했고요. 현재도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모나미 153은 한때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저거 일본에서 기술 받아서 만든 거야. 근데 나중에는 기술을 전수받았던 일본에도 역으로 수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14.5cm 정도 되는 이 자그마한 볼펜 한 자루가 우리 손에 익숙해지기까지 수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나미라는 기업을 일으킨 송삼석 회장은 1997년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지난 202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문구업 외길을 걸으면서 한우물만 판 그의 꿈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문구업계에 어떠한 회사가 있느냐? 모나미가 있다. 세계적인 그러한 문구 메이커로서는 손색이 없다. 그게 내 소원이다 지금. 자, 앞으로의 모나미의 미래는 어떨까요? 지금은 잘 버티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전자문서가 발달한 디지털 세상에서 오프라인 볼펜의 수요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요. 저출산 시대 가장 큰 피해를 본 대표적인 업종이기도 합니다. 학령 인구라고 하죠. 애들이 계속 줄어들면서 문구 시장, 완구 시장 전체도 위축이 되고 있고요. 그 많던 학교 앞 문구점도 많이 없어졌잖아요. 신사업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 변화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볼펜 한 자루로 신화를 쓴 모나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날로그 손글씨 같은 친구 같은 브랜드로 남을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시죠. 왜 무슨 기념일 같은 날 되면 자주 출몰하는 종족이 있습니다. 요즘은 좀 확 줄었는데 예전에는 정말 많았었죠. 경찰이 그렇게 단속을 해도 심야 폭주족들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매일 거리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홍콩 영화 천장지구가 거의 시작이었던 것 같고 반항의 상징처럼 시대를 풍미했는데요. 애들 특징이 헬멧을 잘 안 써. 일반인들도 공업용 자전거 헬멧을 혼용하기도 했고요. 헬멧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했죠. 위험했어요. 근데 이 헬멧이 중요하다, 이런 인식을 확 끌어올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폭주족들 지나가는데 기다렸다가 갑자기 마이크 들이대고 얘기도 좀 들어보고, 얘들아 너네 왜 그러니? 사연도 좀 들어보고요. 마지막에 헬멧을 이렇게 씌워주면서 훈훈하게 마무리하고, 그때 청소년들한테 씌워줬던 그 헬멧, 거기 딱 3글자가 적혀 있거든요. 이 헬멧을 만든 곳이 오늘 주제인 이 회사입니다. 최근에도 자주 보이는데 판권 따내기 힘들다는 마블, DC와 콜라보도 하고 있고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랑도 작업을 했고요. 할리데이비슨, 야마하의 파트너사이기도 합니다. 오토바이 레이싱 대회 모토GP에서 우승한 선수들이 쓰고 또 선수들을 공식 후원하기도 하고요. 이 회사를 만든 사람 늘 생각하고 손으로 제도판에 그려보고 결국 그걸 사업으로 실현해낸 아이디어맨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작은 오토바이 용품 업체에서 출발해서 오직 기술 하나만 믿고 한우물만 팠고요. 결국 이 3글자를 전 세계에 알린 사람. 자, 이번 주제는요, 헬멧으로 전 세계를 석권한 히든 챔피언, 오토바이 헬멧을 비롯해서 자전거 헬멧과 각종 스포츠 헬멧을 생산하는 국내 헬멧 전문 기업 HJC입니다.
기업 창업가들 보면요, 사업가 이전에 발명가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전구로 세상을 바꾼 발명왕 에디슨부터 즉석 사진기를 만든 폴라로이드의 창업자 에드윈 랜드, 또 사이클론 청소기를 만든 제임스 다이슨까지, 오늘 주인공도 뭔가 기발한 생각이 떠오르면 뚝딱뚝딱 만들던 사람인데요. 충남 논산에서 태어난 홍환기라는 사람, 가난했어요. 상고를 어렵게 나왔는데 대학 갈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싶어서 빈손으로 서울행, 그리고 새벽마다 산양류를 배달했고요. 해 뜨면 입시 공부, 해 지면 산양류 배달. 결국 한양대 공대에 입학하는데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가내수공업으로 세탁물 봉투를 만들어서 세탁소에 납품하기도 하고요. 그때 서울 근처에 유명한 탄산 약수가 있었어요. 둔촌 약수터. 거기서 물을 길어다가 팔기도 하고요. 봉이 김선달처럼. 이렇게 손발 장사로 돈을 벌어서 어렵게 대학 졸업장까지 따냅니다. 뭔가 실행력이 확 느껴지잖아요. 아이디어 발명가 기질이 나오기 시작한 건 군대에서부터였습니다. PX병이었는데 라면 대신에 즉석 떡국을 만들어서 부대에 납품을 했고요. 제대하고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술안주로 오징어랑 땅콩이 있었는데 이 둘을 합쳐볼까? 오징어 잎을 망치로 톡 쳐서 뼈를 빼고 여기에 땅콩을 딱 끼워서 팔아볼까? 실제로 구멍가게에 납품도 하고요. 일회용 원터치 컵도 만들어서 팔아봅니다. 1년 연구 끝에 도레미 컵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비닐 사이에 스프링을 넣어서 납작하게 접을 수 있도록 한 컵인데요. 근데 오래 가진 않았어요. 봄, 여름, 가을 야외 활동이 활발할 때는 엄청 팔렸는데 겨울이 되니까 다들 집콕하잖아요. 컵도 같이 집콕. 그리고 1970년, 그때가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막 늘어날 때였어요. 기아가 혼다랑 손잡고 거의 독점으로 했다가 나중에 효성이 스즈키랑 같이 뛰어들면서 경쟁이 붙거든요. 아무튼 이건 좀 큰 기업들 얘기고, HJC의 시작은 재봉틀 하나였습니다. 처음엔 오토바이용 가죽 바지 같은 걸 만들었고요. 계속 생각을 합니다. 뭐 좋은 게 없을까? 두 번째 아이템, 겨울에 달릴 때 바람이 쌩쌩 들어오잖아요. 너무 춥지 않나? 그래서 만든 게 구멍 뚫린 까만 마스크. 잘 팔렸어요. 간판도 걸었고요. 홍진 기업, 자연스럽게 오토바이 관련 업체들이랑 인연이 생기잖아요. 세 번째 아이템, 헬멧 내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작부터 위기를 맞았습니다. 1974년에 불이 나서 신혼 살림집이랑 공장이 홀랑 다 타버린 거죠. 진짜 끝난 줄 알았는데요. 주변 도움으로 수유리에 사글세를 넣고 다시 기계를 돌립니다. 헬멧 내피 하나라도 더 팔겠다고 어디든 찾아가고 누구든 만났는데요. 그렇게 뛰어다니던 모습이 믿음을 줬던 걸까요? 그걸 눈여겨보던 일본 헬멧 업체 회장님이 있었습니다. 제1교포였는데 덕분에 일본으로 납품 계약을 따냅니다. 10,000개, 6천만 달러. 이게 홍진 기업의 첫 수출, 국경을 넘어선 첫 거래의 순간이었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진짜 시작의 순간이었습니다. 돈이 좀 모이니까 헬멧 내피를 납품하던 거래처를 아예 인수합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보자. 헬멧 제조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거죠. 그렇게 탄생한 브랜드 이름이 크라운 헬멧, 홍진 크라운.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아는 HJC의 전신이 됩니다. 확실히 발명가적 기질이 있었어요. 그 시절 헬멧은요, 공기도 잘 안 통하고 귀까지 막혀서 바깥에 소리도 잘 안 들렸거든요. 여름에는 찜통 같았고 불편하고 위험하기도 했겠죠. 근데 통풍구를 뚫고 바람이 잘 통하게 하고요, 소리도 조절되는 헬멧까지. 숨쉬는 헬멧? 국내 시장에서 잘 팔렸는데요. 나중에 신기한 거 많이 만들었는데, 헬멧에 이 바람개비를 넣어서 달리면 풍력으로 빛이 나게 하고요, 열선을 넣어서 입김이 안 서리게 하고, 마이크랑 스피커를 넣어서 대화도 하고 통화도 하게 하는, 편리한 것도 맞는데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들이죠. 아무튼 70년대 후반 국내 시장 점유율 40%, 1982년 국내 1위 헬멧 브랜드로 자리를 잡습니다. 80년대 들어서 이제는 해외다. 첫 목표는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엔 미국 업체들 반응이 싸늘했죠. 뭐야, 이거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국내용이니까 미국인 두상에도 안 맞고 품질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란 없다. 어떻게든 승부를 해보자. 품질, 안전성을 최고로 만들어보자. 당시 세계 시장을 일본 브랜드들이 휩쓸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유명하죠. 쇼웨이, 아라이. 전통이나 역사가 훨씬 오래됐고요. 한판 제대로 붙으려면 결정적인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뭘까요? DOT, 미국 교통안전국의 인증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일단 큰 돈을 들여서 일본에서 충격 시험기를 들여오고요. 영어 사전 펴가면서 규정을 해석하고 또 30개 항목, 360개나 실험을 해야 했는데 하나라도 통과를 못하면 탈락. 수많은 헬멧이 깨지고 버려지고 다시 만들고 실험하고, 그야말로 땀과 파편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일본하고 이제 축구 경기를 한다든가 권투를 하면 말이야. 그냥 열을 내고 뭐 지면 뭐 안타까워하고 상당히 그 억울해하고 하는데 일본 기업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그 경쟁을 해가지고 뭐 지면 그건 당연한 걸로 알고 우리가 이 분야에서라도 한번 일본을 이겨보자. 그리고 마침내 1984년 드디어 DOT 마크를 따냅니다. 한국 헬멧이 처음으로 세계 무대의 문을 연 순간이죠. 그때는 수출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뛰던 시절이었는데요. 고향 가는 게 문제가 아니죠. 수출을 많이 해야지. 1986년 첫 미국 수출 선적. 회사에서 고사도 지내고요. 제발 잘 팔리게 해주세요. 하지만 세계 시장의 벽은 냉정했습니다. 현지 매장에 가면 한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 그대로 놓여져 있고요.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다시 시장 조사에 나섭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알아내는데요. DOT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스넬이라는 더 까다롭고 더 권위 있는 인증이 있었거든요. 카레이서 윌리엄 스넬, 경기도 중에 차량 전복 사고로 숨진 선수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세계 최고 난이도의 헬멧 안전 기준이었습니다. 일종의 성역 같은 테스트 하나하나가 엄청난 난이도. 예를 들어서 DOT가 낙하 높이가 180cm라면 스넬은 300cm, 거의 2층 높이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소비자를 위한 게 아니라 레이싱 선수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테스트, 더 까다로웠던 거죠. HJC도 도전합니다. 밤새 연구하고 또 실험했는데요. 결과는 불합격.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넬 재단의 문을 20번 넘게 두드리고요. 계속 설계하고 다시 만들고 또 찾아가고, 그리고 마침내 한국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 스넬 규격을 획득한 겁니다. 한국 헬멧이 세계 최고의 기준을 넘는 순간이었죠. 이 소식을 듣고 미국 최대 헬멧 유통업체 사장이 한국으로 날아오는데요. 홍진 사무실까지 와서 OEM 해봅시다. 우리 브랜드를 붙여서 만들어주시죠. 당시 제한 금액이 무려 50만 달러였습니다. 솔깃했는데 단칼에 거절하고요. HJC 상표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상표는 1000만 불의 가치가 있습니다. 바이어가 우리를 고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이어를 고르겠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고요. 진짜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의 자세였던 거죠. 미국 쪽에서는 로키사이클이라고 하는 데서 스팔탄이라고 하는 상표로 제의를 받았고, 또 일본에서는 야마라고 하는 상표로 제의를 했고, 또 유럽 쪽에서도 자기네 이츠 상표로 주문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쉽지만 우리는 HJC라고 하는 자사 브랜드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지금은 잘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87년 그때만 해도 HJC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10%도 안 됐습니다. 미국 제품들이 한 절반, 유럽 쪽이 20%, 그리고 일본이 15%. 그 중에서도 쇼웨이사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던 시기였는데요. 진짜 1등 전쟁이 시작된 거죠. 기술은 갖췄고 이제 디자인, 직원들한테 표어 공모를 받아서 함께 외칩니다. 우리 힘으로 세계 제일을. 근데 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1990년 대홍수. 어제와 오늘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저도 기억나는데 저 초등학교 때였거든요. 사람들이 스티로폼 뗏목 같은 거 타고 다니고 학교도 직장도 다 멈춰 섰습니다. 길이 끊기고. 그 해 용인에서도 40명 넘게 숨지거나 실종됐는데요. 계곡 바로 옆에 있던 HJC 공장도 직격탄을 맞습니다. 뚝이 무너지고 물살이 공장 안까지 들이치고 출고를 앞둔 헬멧들이 전부 다 쓸려 나갔고요. 헬멧들이 끝도 없이 물에 둥둥 떠서 홍수에 다 떠내려가는데요. 자재도 장비도 다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그 정문에 간판 붙어 있는 콘크리트 기둥까지 뽑혀 나갔더라고요. 비가 그치고 나니까 공장은 뭐 거의 완전 진흙탕, 그야말로 재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합니다. 회사 살려보자 뭐 그런 말도 없었어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인 거죠. 뻘밭에 들어가서 팔 걷어붙이고 그걸 다 퍼내기 시작하고요. 휴가 반납하고 밤샘 작업. 6개월이 걸릴 거라던 복구 작업이 한 달 만에 끝납니다. 그리고 그해 미국 수출 물량 단 한 개도 놓치지 않았다고 하고요. 기적 같던 복구 작업, 그 중심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2년 겨울 HJC 헬멧이 미국 시장에서 1위에 오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매장 저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제품이었는데 HJC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저기 맨 뒤에요. 뭐 이런 소리 듣던 제품이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HJC seems to be a very good shape where it fits the majority of people. And it's a very comfortable helmet. 기술도, 디자인도, 브랜드도 모든 걸 이 손으로 만들어 올린 결과였습니다. 한때 북미 시장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브랜드가 일본 브랜드들이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쇼웨이, 아라이, 지금도 매니아분들이 많으신데 그때는 압도적으로 잘 나갔거든요. 근데 HJC가 치고 올라오니까 자리를 내줘야 했고요.
2000년대 들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섭니다. 홍진 크라운, 왕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헬멧 브랜드가 드디어 세계 헬멧 왕좌에 오르게 된 거죠. 2001년에는 유럽으로 진출하고요. 지금은 2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럽에 진출하던 해 R&D 연구소도 만들어서 매년 매출의 10%는 기술 개발에 투자한다고 하고요. 잠깐 반짝한 게 아니라 세월이 증명하는 브랜드로 남게 된 거죠. 자, 발명가처럼 만들고 장인처럼 버틴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 어렵다는 국제 인증을 하나하나 따내고 끊임없이 한 우물만 파는 기업이 결국 살아남는다는 믿음을 남긴 사람. 투자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 남의 것을 베끼거나 똑같이 해서는 이길 수 없다. 공장이 불에 다 타고 홍수에 휩쓸리면서 2번이나 확 무너졌지만요. 그가 끝까지 붙든 건 단 하나, 기술이었습니다. 홍완규 회장이 어느 인터뷰에서 남긴 말이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이 짧은 한 문장으로 마지막을 대신하겠습니다. 기술은 절대 불에 타지도 물에 떠내려가지도 않는다.